청춘 과부와 비밀 결혼한 채생.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실토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한층 더 격노하여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 하나를 시켜 김령을 불러오게 했다. 김령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인물이거늘 하물며 일개 학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멋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채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했다.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대체 왜 그런 거요? 김령이 말했다.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댁의 아드님을 만났으니 비차간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이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야 없지 않겠소이까.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김령은 즉시 떠나며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십시다. 그러고는 표현이 가버렸다. 1년이 지나 김령이 비를 무릅쓰고 채생의 집을 찾았다. 채생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난날에 굳은 약속을 지금 왜 어기시오? 김령이 말했다. 마침 교회에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소. 이쪽에는 달리 친지가 없어서 감히 귀댁에 들어와 잠시 폭우를 피하려 하니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생의 아버지가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말했다. 나도 장마에 홀로 앉아 무료했는데 그대를 만났으니 한담이나 나눕십시다. 김령은 매우 공손히 예를 차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했는데 이야기가 소설처럼 풍성하고 고치실처럼 정교하면서 매우 조리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들, 딸 간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채생의 아버지는 평생 교유한 사람이라 해봐야 촌학구나 서생뿐이었고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라곤 누가 더 가난하고 궁색한지 비교하는 판에 박힌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김령의 박학다식하고 호쾌한 모습을 본 데다가 그가 아첨하는 웃음으로 비위까지 맞춰주자 매우 기뻐하며 김령에게 매료되고 말았다. 김령은 채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즉시 하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급히 오느라 배가 고프구나. 보따리에 남은 음식을 가져와라. 하인이 좋은 안주와 진귀한 음식을 바치자 김령은 큰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더니 채생의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술잔을 올렸다. 아버지는 벌써 위장이 꿈틀거리고 입안에 군침이 돌아 단숨에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겉으로는 물리쳤다. 술잔을 주고받는 건 모르는 사람끼리도 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인연을 맺은 지도 이미 오래됐고 안면도 두텁거늘 어찌 나란히 앉아 나홀로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대꾸할 말이 없어 술잔에 입을 댔고 그러자마자 술잔이 비었다. 고급 술이 가슴속 돌덩이를 싹 씻어버리고 진귀한 고기가 창자 속에 든 푸성귀 귀신을 쳐부수니 취한 눈이 황홀하고 마음이 상쾌했다. 김령이 한껏 즐기다 돌아가려 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좋은 술떡무요. 자주 왕님이 주셨으면 하외다. 김령이 말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바람에 다행히도 함께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만 나는 공사간에 하루 종일 바쁘니 어찌 또 몸을 빼나올 수 있겠습니까? 채생의 아버지는 대문까지 나와 전송하고는
취기를 타 방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김영의 좋은 점을 한바탕 칭찬하더니 이윽고 잠이 들었다. 새벽에 깨어난 뒤 전날 김영의 게임에 넘어갔다 생각하고 몹시 후회했으나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김영은 몰래 하인을 시켜 채생의 집 동향을 염탐하게 했다. 어느 날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다. 제 시댁이 닷새 동안 밥을 짓지 못해 안팎 식구들이 쓰러져 있으니 그 모습이 처참합니다. 김영은 채생 앞으로 편지를 보내며 동전 수천 푼을 함께 보냈다. 채생 가족 모두가 매우 기뻐하며 급히 밥을 지었다. 아버지에게만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집에서 빌려온 것이라 둘러대고 밥상을 올렸다. 아버지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급해서 이 밥이 어디서 온 것인지 자세히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하루 두 끼 밥을 먹는데 근심이 없자 아버지가 비로소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채생이 자세히 사정을 말하자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다. 죽어서 구렁에 파묻힐지언정 명분 없는 물건을 어찌 앉아서 받는단 말이냐. 기왕에 벌어진 일이라 이미 먹은 걸 토할 수도 없는 노릇이요. 갚을 길도 없으니 좌우로는 절대로 내 말을 어기지 마라. 채생은 예 대답했다. 어느덧 돈이 다 떨어져 다시 예전처럼 굶주렸으나 아버지는 변변히 할 줄 아는 게 없는지라 생계를 이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채생과 그 어머니는 이쪽에서 빌려와 저쪽을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으로 1년을 버티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빚이 산처럼 쌓이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형국이었다. 김영은 또 그 형편을 살피고 다시 채생에게 쌀 10섬과 돈 100냥을 보냈다. 채생은 부모가 죽기 직전에 잃은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심장이 타들어갔고 양식이 다 떨어져 부모 봉양도 못하는 처지에 똥장군 치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려던 터였다. 그러니 호의로 보내주는 도움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흔쾌히 받아 부모의 진지상을 풍성하게 차렸다. 병든 아버지는 정신이 어둑해서 먹고 마실 욕심만 내더니 채생이 기름진 음식을 연이어 올리자 며칠 만에 병이 나았다. 채생은 또 맛있는 음식을 계속 올려 아버지의 조리를 도왔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 물건은 누가 마련해 준 거냐? 채생이 또 사정을 알리자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영은 어떻게 때마다 우리 급한 사정을 도와줄꼬. 좌우로는 절대로 받지 말거라. 또 받으면 너를 매질할 테다. 채생은 또 분부를 받들었다. 아버지는 편히 누워 먹고 마시며 땔감과 양식 걱정 없이 살았다. 하지만 그렇게 대여섯 달이 지나자 땔감과 양식이 또 떨어졌다. 이번에는 전보다 근심이 10배나 커져서 일억으로 고초를 겪으며 여러 날을 보냈다. 채생의 아버지는 당시 상중이었으나 변변찮은 재수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마음이 답답했다. 방 귀퉁이에 홀로 앉아 백방으로 궁리하며 노심초사할 따름이었다. 그때 문득 하인 하나가 200냥을 가져와 채생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김영 집에서 가져온 돈이었다. 채생이 아버지의 분부를 생각해서 사양하려 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 양반이 남의 어려운 사정을 선뜻 도와주는 기풍이 있어 우리 집 재수를 돕는 것이니 인정상으로나 의리상으로나 완전히 물리칠 수 없겠다. 반은 돌려주고 반만 받는 게 합당하겠다. 채생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했다. 이튿날 김영이 진수성찬을 차려 채생의 집을 찾았다. 채생이 또 물리치려 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익힌 음식을 돌려보내면 낭패가 아니겠느냐. 마땅치 않지만 이번엔 받도록 하고 앞으로는
폐단의 근원을 완전히 막아야겠다. 그러고는 함께 음식을 먹으니 음식 향기가 진동했다. 온 가족이 배불리 먹으며 김령을 칭송하는 소리가 우레 같았다. 김령이 은근한 정을 담아 술을 권하자 채생의 아버지는 시종 사양하지 않고 연거푸 들이켜 만취하더니 친구가 되기를 허락했다. 채생의 아버지는 채생을 불러 말했다. 너와 김시태 교수는 본래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먼 사이였지만 진나라와 진나라에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 어찌 전생연분이 아니겠느냐. 네가 소홀히 방치해 남의 평생을 망쳐서는 안 될 일이야. 오늘 밤이 매우 길하니 가서 하룻밤 묵고 돌아오너라. 오래 머물지 말고. 채생이 매우 기뻐하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김령은 2번 절하며 깊이 감사한 뒤 급히 채생을 준마에 태워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혹시 채생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까 염려하여 남아 있다가 날이 저문 뒤에 떠났다. 채생은 이튿날 아침에 돌아와 무난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어제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괴이하며 물었다. 너는 왜 아침부터 의관을 정지하고 있느냐? 채생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아버지는 후회스럽고 부끄러워 아들을 꾸짖을 수 없었다. 그 뒤로는 모든 일을 채생에게 일임하여 채생이 하는 대로 따르며 조금도 까탈을 부리지 않았고 의식과 제사를 모두 김령에게 의지했다. 김령은 날마다 술을 들고 찾아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채생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가난에 찌들어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샜다. 그러다 무의 도식하며 날마다 김령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지내노라니 잠옷 만족을 느껴 예전에 고통스럽던 나날을 돌이켜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어느 날 김령이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이 내 집에 왕래하는 게 차츰 사람들 눈에 띄는군요. 앞으로는 왕래를 끊었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놀라 말했다. 그렇다면 며느라기를 우리 집으로 몰래 맞아들여야겠소. 아드님은 젊은 선비로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정실 부인이 있으니 결코 집에 첩을 둘 수 없을 겁니다. 묘책을 생각해서 우매한 나를 일깨워 주시구려. 귀댁 옆에 내가 집 하나를 따로 지어 밤이나 새벽에 왕래하기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데 고견이 어떠실지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집은 크게 짓지 말고 하인은 많이 두지 말며 창고는 넉넉하지 않게 해서 우리 집의 검소한 가풍을 지켜주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령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제목을 모아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일대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집이 만들어져 갔다. 채생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아버지는 어쩔 도리가 없어 쯧쯧 혀를 차다가 김령을 질책했다. 그러자 김령이 말했다. 이 집은 자손들이 잘할 곳입니다. 제가 보니 조카는 가슴 속에 옷 같은 덕을 품고 진주 같은 재주를 품었지만 세상에 쓰이지 못했어요. 훌륭한 아들 손자가 장차 그 보답을 누릴 텐데 큰 저택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더 이상 질책하지 않았다. 집이 완성되자 김령은 밤에 채생의 집으로 딸을 보내 시부모와 정실 부인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새 집에 살게 했다. 김령 부녀는 사흘 뒤에 작은 잔치를 열고 닷새 뒤에 큰 잔치를 열어 시부모를 즐겁게 하고 안팎의 하인들까지 모두에게 환심을 샀다. 채생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부모님께서 평생 고생하시며 노년에 이르셨으나 저는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보잘것없어 벼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길은 다만 새 집으로 이사해서 부귀를 누리시게 하는 것뿐이니 제 청을 들어주세요. 채생의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옮겨 살면 김영 댁에서 우리를 뭐라 하겠냐. 채생이 말했다. 이것은 김영과 측실의 뜻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어머니는 퍽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버지에게 사정을 자세히 알렸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당신 정신이 흐릿해져서 이젠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는구려.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시집 온 뒤로 온갖 고생을 하며 하루도 근심 없던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행히도 의식을 의지할 곳을 얻어 편안히 지내며 마음 편히 살게 됐는데 여기에는 작은 며느리의 은공이 참으로 큽니다. 지금 또 정성으로 우리를 맞이해 여생을 잘 지내게 하고 싶다는데 무슨 흠될 일이 있다고 굳이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 이사했다.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하며 절하고 좌우에서 에워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다.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었다.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돌에는 화초가 우거졌으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그득해서 물 흐르듯 분부에 응했다.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처소도 별당과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 결국 억지로 집으로 돌아오면 무너져 가는 두옥한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듯 쓸쓸하기만 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 번 튀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늘 내가 이리 고생자처하며 살아 무엇할꼬. 급히 채생을 불러 말했다. 나 홀로 빈집에 살며 내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 도리어 배가 되는구나.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도 늙음하게 어려운 노릇이다. 나도 새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채생이 매우 기뻐하며 좋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날로 옮겨가니 모친도 다른 말이 없어 기쁨이 100배나 컸다. 김영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000묘를 채생에게 주었다. 채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다. 얼마 뒤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마침내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